예, 지금까지 중세사회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근세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보이시는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단순하게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과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중세사회의 이 카톨릭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쪽은 서방교회라 그러고 이쪽은 동방교회.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의 중심은 로마였고 이 동방교회의 중심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탄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동로마의 수도였고 여기가 서로마의 본거지였죠. 근데 이게 원래는 카톨릭이 같았다가 1054년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분열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후는 이쪽 서방 쪽은 카톨릭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정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정교회, 보통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러는데, 또 각 나라마다 그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뭐 러시아 정교회, 뭐 그 나라 무슨 정교회, 이런 이름을 붙이게 돼서 정교회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캐톨릭하고 정교회 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 이 분리가 됐던 역사적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로마 지역은, 동로마가 멸망한 게 1454년 3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존속을 했었고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망하게 되고 이쪽이 게르만족이 다 점령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게르만족은 거의 야만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만족이어서 글자나 뭐 여러 가지 문명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쪽 로마 쪽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콘, 성당이라 그러는데 아이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의 십자가라든지 성모 마리아상, 이런 아이콘들을 나눠주면서 기독교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동방교회가 그걸 문제 삼았어요. 그거 우상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상, 뭐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그 물건들을 나눠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고 나쁜 짓이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로마 지역에 들어와 있던 게르만족에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글자 문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활자 문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절이라 성서의 보급이 미약했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기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방교회에서는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서방교회의 이 부정부패가, 특히 이제 로마 교황청이죠. 교황을 위시한 이 세력들, 이게 대주교, 주교, 뭐 이러한 교구의 그런 세력들이 부패하기 시작한 그러한 사건은 바로 이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었고, 이 종교개혁, 이 마틴 루터란 사람이 1517년에 교황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95개조 반박문을 학교의 정문에다가 크게 써서 붙여서 교황의 권위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중세사회의 특징은 종교에 예속된 사회였기 때문에 카톨릭 교황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아주 극렬한 처벌을 받았죠. 심지어는 화형도 받게 됐고, 이렇게 하여튼 형벌이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근데 이 루터도 당연히 이 반박문을 쓸 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책 속의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쓰게 되는데, 그 반박문을 쓰게 된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 그러니까 큰 성당을 지으려 그랬고, 그 성당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급하게 됐고, 면죄부뿐만 아니라 연옥에 대한 주장을 이 사람들이 하게 돼요. 여기서 연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연옥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인간의 영혼을 정화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게 연옥이에요. 근데 심지어 연옥에 대해서 정화를 할 때조차도 교황이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따라야지만 정화가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반박문을 발표하게 된 그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은 또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그 마틴 루터는 모든 백성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개신교의 자유를 주는 데까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마틴 루터는 일단 제후들, 아까 대영주, 그러니까 봉건제도에서 대영주나 제후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어서라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줘라, 그걸 요구했던 반면에 이 장 켈빈이라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말하면 장 칼뱅이겠죠. 그러니까 켈빈이라는 사람은 모든 백성들이 종교의 자유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독일 지역 출신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농민 운동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농민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종교의 자유를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농민들을 탄압하는 제후 편에 섰어요. 그래야지만 제후들이 힘을 갖게 되고, 여기서 제후라도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더라면 그것만이라도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편에 섰어요. 그거에 반해서 이 켈빈은 농민들조차도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되고, 적어도 종교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가져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켈빈이라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설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러니까 내 직업은 하늘에서 신성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소명설이라고 그러는 게 신성한 내용이라는 걸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 소명설을 통해서 자기가 청빈하게 살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를 축적하는 거, 최소한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그래서 이 켈빈이즘이 이제 보편적인 이제 백성들한테, 서민들, 농노들 특히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한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를 넓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캐톨릭하고 개신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종교의 문제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교는 단순하게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그 종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최소한에 가질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개신교 쪽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가졌던 캐톨릭 신자들은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위그노 전쟁이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위그노라는 거는 켈비니즘을 믿는 프랑스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이렇게 카톨릭하고 위그노들하고 전쟁이 한 30년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그 중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독일 지역에서, 그러니까 독일 지역의 그때 중세 시대 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인데,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17세기 초반에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약간 뒤에서 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생략됐네. 그래서 위그노들은 켈비니즘의 정신을 가지고 직업 소명서를 받아들였고, 이제 중세를 넘어서 근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중소상인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이런 그룹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세력들입니다. 이 위그노라는 이 집단들이. 그런데 당연히 프랑스는 그 당시 캐톨릭이 국교였기 때문에 이 지배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그노들이 탄압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 탄압에 대한 저항이 너무 세져서 결국은 이 낭트 칙령이라고, 이제 앙리 4세가 낭트 지역에서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위그노들한테 종교적 자유를 부여하자. 그래서 이 위그노 전쟁이 일단 결말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제 중소 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근대 자본주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말에 한 낭트 칙령이 발표되고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루이 14세가 카톨릭 주교의 명령에 의해서 그 위그노들의 종교적 자유를 다시 폐기시키게 되고 그 폐기됨에 따라서 결국 위그노들은 이제 프랑스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7세기 말에 퐁텐블로라는 지역에서 칙령을 또 이제 루이 14세가 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들의 종교적 자유를 다시 말살을 하게 되고, 이 위그노들이 자기 사업을 잘 이끌어 오다가 결국 탄압을 받게 되니까 주변 지역으로 다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위그노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되게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위그노 세력들이. 근데 이 세력들이 결국 주변 나라들로 다 이동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는 지금 요즘 시기로 말하면 인재를 사들여와도 부족한 판인데 인재들을 다 밖으로 내쫓게 되고, 그러니까 그 위그노들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 많이 되는 게 이제 시계공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있던 시계공들이 스위스로 다 넘어가면서 이제 스위스 지역에는 종교적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가서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시계 수리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게 된 역사적 이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그노 전쟁은 처음에는 위그노가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됐지만 결국은 프랑스에서 다시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그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했던 게 이후에 설명할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다시 종교의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100년 동안에는 종교적 자유를 프랑스는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아주 불운한 역사를 갖고 있게 됩니다. 프랑스는. 그리고 이쪽 30년 종교전쟁에서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제후들 간에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됐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년 종교전쟁이 끝난 다음에 맺어졌던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걸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거나 커다란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30년 종교전쟁이 워낙 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이라 이런 교훈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졌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종교적 문제가 유럽 지역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았던, 네,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그런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 이제 국가들의 정치 형태는 절대 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왕정이 강화됐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이 14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스페인의 펠리페 2세,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이런 왕들은 권력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식민 사회를 건설하게 됐고,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 기반으로 해서 자기 밑에 영주들의 권한을 많이 약화시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왕권 신수설이 팽배하게 됐고, 근데 이게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부패와 타락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왕정의 시대를 대표했던 이런 왕들이 있고요. 예, 중상주의라고 하면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그런 주의를 말하는 대표적인 용어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중상주의로 제일 성공을 했었던 나라는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첫 번째 원조였던 그 스페인이 그 식민지 건설의 패권을 영국한테 뺏기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한테 해전에서 지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그 두 번째 바톤을 영국이 받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절대 왕정과 종교 개혁에 대해서 알아봤고, 잠시 후에 근대 혁명의 중심이 되었던 청교도 이렇게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2배는 힘든 것 같은데. 이거 뭘 말해도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유튜버가 나는 될 수 없구나. 유튜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